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자, 대학생들을 위한 CEO 특강 꿈꾸는 젊은과의 소통 진행을 맡은 임동석입니다. 네, 저희 꿈꾸는 젊은과의 소통은 늘 여러 대학생분들께서 만나고 싶어하는 또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국내 최고의 CEO분들을 모시고 항상 여러분께 앞으로 나아갈 길을 선택하고 또 여러분들께서 글로벌 CEO로 성장하는 데 꼭 필요한 그런 경영 철학 및 노하우들을 들어보는 아주 값진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요, 국내 바이오 기업을 대표하는 또 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종합생명공학 회사이죠. 자, 셀트리온을 맨손으로 일궈내시고 또 지금까지 성장시키고 앞으로는 더욱더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서정진 회장님을 모시고 여러분께 아주 값진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서정진 회장님에 관한 스토리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인명중시 및 질병 치료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대한민국 대표 바이오 기업 셀트리온. 단백질 의약품 개발 및 생산을 위한 기반 기술과 미국 FDA 인증 설비 확보를 통해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인 경쟁력의 종합 생명공학 회사로 성장한 셀트리온. 그 중심에는 서정진 회장이 있습니다. 건국대학교 산업공학과 졸업, 2002년 주식회사 셀트리온 설립. 창업 5년 만인 2007년 635억 원의 매출을 올리며 바이오시밀러 시장의 다크호스로 우뚝 서게 됩니다. 2009년 1월 셀트리온 제약의 회장으로도 취임. 모회사인 셀트리온과의 합병을 통해 사업 다각화는 물론 글로벌 제약회사로 발전해 나가는 회사 치총 1위의 셀트리온을 이끌고 있는 서정진 회장은 2010년 서울경제가 선정한 존경받는 기업인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는데요. 한국형 바이오 기업의 시초, 변화를 선도하는 기업 셀트리온. 오늘 대학생들을 위한 CEO 특강, 꿈꾸는 젊은가의 소통에서는 대한민국 대표 바이오 기업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을 만나봅니다. 네, 서정진 회장님을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봤습니다. 올해는 이 셀트리온이 창업한 지 10주년이 되는 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이 셀트리온이라는 기업을 굉장히 좀 오래전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 주변에 인천 쪽에 계시는 그 분들이 여러 분 계셨는데요. 그분들이 셀트리온이라는 기업이 새로 생기고 이 바이오 업계 사업을 하는 회사가 생기는데 그 회사에 투자를 해서 주식을 샀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좀 들어본 적도 없고 그때만 해도 이제 주식수라든가 자본금 이런 거 저런 걸 계산해 보니까 그 시가총액이란 게 너무 엄청나게 제 기준으로는 너무 크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투자 좀 잘못하신 거 아닙니까?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믿고 지금까지 갖고 오신 분들이 셀트리온에 투자한 덕분에 아주 큰 부를 쌓고 계십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먼저 서정진 회장님께 그때 좀 부정적인 의견을 전해드린 걸 사과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좀 투자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예. 자, 이렇게나 그 많은 사람들이 저런 기업이 과연 될 수 있는 것일까? 우리나라에서. 과연 저런 기업이 성장해서 앞으로 꾸준히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많은 분들께서 굉장히 큰 우려도 하고 의욕 어린 눈길로 쳐다봤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불굴의 의지로 닥쳐오는 수많은 위기를 아주 슬기롭게 이겨내시고 지금까지의 셀트리온을 성장을 시켜내신 서정진 회장님. 아마도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가 상당히 많을 겁니다. 자, 단상위로 모셔서 값진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예, 방금 소개받은 서정진입니다. 제가 가끔 강의하러 갈 때는 있는데 모기에 와서 강의하는 건 참 오랜만입니다. 한 5분 동안 학교를 이렇게 쭉 한번 돌아보니까 옛날 생각이 많이 나네요. 가끔 TV나 이런 장면으로 이 호수는 가끔 봤었어요. 요새는 호수물 깨끗해요? 지금도 썩었어요? 그때도 호수물이 썩는 게 문제라고 했는데 30년 동안 안 풀렸나 보죠? 오늘 제가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는 나한테 거꾸로 30년 전으로 돌아가라면은 나는 과연 어떻게 살까?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기업가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기업가도 사실은 전문가야. 그러니까 모든 사회에 사는 사람들이 다 자기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살죠. 그 중에 이제 경영자라는 건 어떤 전문성이 있는 거냐는 얘기를 할게요. 그 경영자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휘하에 있는 조직과 구성원과 같이 일을 하는 게 경영자예요. 근데 혼자 하는 것은 사실은 무척 어려울 수도 있지만 쉬워요. 근데 여러 사람이랑 같이 하는 게 사실은 쉽지 않고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떤 조직이든지 다 여러분들의 꿈은 리더가 되는 게 꿈일 거예요. 자, 그러면 리더라는 게 뭐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게요. 근데 내가 하는 게 사업이니까 사업에 맞춰서 할게요. 제가 여러분 나이였을 때,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때는 제 목표가 좋은 회사 취직하는 거였어요. 좋은 회사 취직하다 보니까 그때만 해도 이 건대가 국내에 있는 무슨 사람들이 건대 다닙니다 그러면 이거 성공한 학생이구만 이렇게 얘기 안 할 때야.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어느 대학 다니냐 그러면 서울에 있는 대학 다녀 이렇게 얘기할 때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무조건 학교 다닐 때 성적이 좋아야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공대를 나왔는데 우리나라 문교부에서 공대 조기 졸업 1호가 저였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조기 졸업을 하려고 그러면 학점이 B가 하나라도 있으면 안 돼. 모든 학점이 A를 넘어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졸업할 때쯤 돼서 학점이 몇 개가 B더라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만만한 게 보니까 가정대에 모자 복원학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야 이게 만만하다고 들어갔는데 수강 신청을 했는데 여기 우수께서 황당해 하더라고. 그 과목이 개설한 일에 남자가 처음 왔다는 거야. 그래서 딱 가서 보니까 이게 임신서부터 출산서부터 수유를 가리키는 과목인 거야. 근데 나는 무조건 거기에서 A를 받아야 되거든. 근데 여자가 유리하겠어? 남자가 유리하겠어? 여자가 유리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 보니까 뭐 이제 피임주기 같은 거 막 나오더라고. 그래가지고 있는 후배한테 물어봤지. 야, 네 주기는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그님이 하는 얘기가 형은 자기를 기준으로 하면 안 된다 이거야. 자기는 규칙적이지 않으니까 다른 애하고 골라주더라고. 그래서 걔가 가정교사로 해가지고 모자 복원학도 A 플러스를 맞았으니까. 그래서 여자들은 당연히 아는 것까지 달달 외워서 학점을 받았으니까. 학교 다닐 때는 그랬어요. 그러다 보면 자동으로 졸업 성적은 최고로 좋은 성적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할 때 처음에 몇 개 회사가 됐었어요. 근데 가장 서울에서 가까운 데가 보니까 삼성그룹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삼성그룹으로 입사를 했다가 그 다음에 우연한 기회에 생산성 본부라는 데로 옮겼다가 우연한 기회에 또 대우그룹으로 스카웃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대우에 32살에 갔는데 32살에 임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대기업체 최연소 임원을 했어요. 그동안도 그래서 대우에서 11년을 임원 생활을 했었는데 제가 직장 생활할 때 기억나는 거는 뭐냐면 똑똑한 척하는 경진대에 나가면 제가 금메달감이었을 거예요. 똑똑한 척하는 거는. 그리고 시험 보는 거에서는 무조건 금메달감이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똑똑하다 소리는 들었어요. 그리고 뭐 프레젠테이션을 하나 해도 남들보다 요점만 정확하게 탁탁탁 찍어서 하는 그런 능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생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였죠. 근데 왜 제가 서두를 이렇게 끄냐? 뭐 잘난 척 하려고 끄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제가 30년으로 돌아가면 뭔 얘기를 하겠느냐 하는 얘기를 끌어내려고 합니다. 그때는 제가 젊었을 때는 어릴 때라고 그랬지. 보는 거 맞겠죠. 실력 있고 똑똑한 게 목표였고 그러면 성공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대우가 잘못돼서 대우그룹을 그만두게 됐는데 그때만 해도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느끼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뒤에 할 얘기를 밑으로 앞으로 딱 당겨서 하면 우연히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을 시작하면서 몇 년 동안 해보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똑똑한 사람 경진대에 나오면 금메달감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기획도 잘했고 전략도 잘 짰고 하우투도 잘 선택했는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실은 내 능력이 대단한 줄 알았는데 그 내 능력이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걸 우연한 기회에 알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인생 사는 방식을 좀 바꿨어요. 그런데 재미난 거는 그 어려웠던 일들이 그때부터 풀려나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자, 뒤에 할 얘기를 앞으로 당겼다고 했는데
그러면 다시 좀 풀어서 얘기하고 본래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다 젊은 학생들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본 업이 공부하시고 실력 쌓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건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공하는데 영어 잘하고 학교 성적 좋고 책 많이 읽고 똑똑한 거는 필요 조건인데도 필요 충분 조건이 되잖아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거는 지금 그 당연한 필요 조건을 하는 거는 당연한 얘기고 충분 조건을 하나 더 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남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도록 이 학창 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사회생활을 하셔야지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럼 제가 큰 화두를 그렇게 던졌어요. 그러면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를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원래는 사실은 저도 사업가가 되는 게 꿈이지는 않았었어요. 회사가 잘못돼서 경영 책임을 져야 할 때가 돼서 임원들이 대거 나갑니다. 그때 저도 경영 책임을 지고 이제 나왔는데 그게 99년 12월 31일이에요. 그래서 12월 31일 날 이제 직장 생활을 그만뒀는데 사실은 내가 이 백수가 돼 보니까 그때가 처음 백수가 돼 본 거야. 그만두고 나 보니까 사실은 친가한테서는 백수가 돼도 연락이 안 와요. 근데 처가에서 다 연락이 오더라고. 오는데 첫 마디는 고생했다고 해. 그러다가 끝마디는 뭐 할 거냐고 물어보더라고. 그거 가봐요. 처남이 전화해, 처형이 전화해, 장모님이 전화해, 뭐 그러면서 그렇게 한 3일 시달리니까 나도 모르게 뭔 얘기를 하게 되냐면 조만간에 뭐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 그랬더니 다 뭐라 하냐면 당신은 그럴 줄 알았다고 와이프가 제일 먼저 좋아하고 처갓집 식구들이 역시 서서방은 해낼 줄 알았다고 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백수도 가족의 협조 없이는 안 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그때 했었어요. 사실은. 원래 내 목표는 회사가 안 망했더라면 그 그룹에서 사장 되고 부회장 되고 회장 되는 게 목표였어요. 근데 왜냐면 사업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 엄두가 나는 일이 아니잖아. 그 다음에 또 이제 제가 데리고 있던 부하들이 한 친구 두 친구 그만두고 나오는데 이 한국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A라는 게 있어서 지가 그만두면 그냥 가서 집에 가서 백수를 하면 되는데 와서 꼭 인사를 하러 오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몇 명이 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뭔 얘기를 했냐면 야 일단 모여. 그래서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 그래서 지금 이 그룹의 지주회사를 만들었어요. 근데 뭐를 하려고 만드는 회사가 아니야. 일단 모여만 놓은 거야. 그랬더니 다들 모여가지고서는 위대한 결정을 하셨다는 거야. 사업을 하시는 게 이게 아주 탁월한 선택이라는 거야. 근데 뭘 할 거냐 그건 아주 정한 게 아니라 그냥 모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기업 출신들은 회의를 해야지 만족감을 느껴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일도 없는 길이 모여가지고 오전 내 회의를 해요. 점심은 뭐 먹을 거냐를 회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먹고 나면 또 오후에 다시 토의를 해. 이 식당을 계속 쓸 것이냐 바꿀 것이냐를 놓고. 그러고 또 지나면 또 저녁 먹는 메뉴 결정하는 회의하고. 그러면서 하루를 퇴근할 때는 또 안녕히 가시라고 고생하셨다고 그러고. 사실은 고생하기는 고생했지. 예? 그 동네에 몇 안 되는 식당 놓고 그 많은 연구를 해댔으니까. 이렇게 한 보름 했더니 더 이상 못 버틴기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도망가는 게 상책인 것 같아가지고 와이프하고 직원들한테 그랬어요. 야, 이거 한국에서는 사업 아이디어가 안 떠오른다. 이게 큰 물로 가야겠구나. 그래서 내가 미국에 가서 사업 아이디어를 구상을 하고 올 테니까 좀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라. 그랬더니 제 아내도 당신다운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 부하들도 역시 우리 보스라는 거야. 그래가지고서 또 많은 사람들의 큰 후원하에서 이제 처음으로 날아간 게 한국 사람이 미국 가면 제일 편한 데가 LA입니다. LA를 가면은 제일 행복감을 느끼거든요. 왜냐면 한국인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LA를 딱 갔는데 내 생전 처음으로 아무도 안 기다리는 공항을 가본 거예요. 그리고 도착해서 만날 사람도 없는 공항을 가본 거예요.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좀 싸구려 호텔에서 쓰는 게 돈을 줄일 것 같아서 70불짜리 이제 모텔에서 자는데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무슨 사업을 할까? 그게 금방 떠오르겠어요? 안 떠오를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서는 거기서
계속 방황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면 무엇을 했으면 좋겠냐를 정하는데 저도 1년쯤 걸렸어요. 근데 사실 아무리 생각해도 잘 떠오르지가 않더라고. 그때 내가 배운 게 한국 사람들은 이 분치기 초치기에 훈련이 돼 있어가지고 1년 동안 생각하자 그러면 생각이 안 나더라고. 다음 달에는 끝을 봐야 된다 그러면 그때부터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1년 동안 사업 구상 안 하고 LA에 있으면서 내 평생 먹어야 할 던킨 도너츠는 다 먹었어요. 왜냐면 아침 라디오를 제일 싸게 먹는 게 던킨 도너츠거든. 그 이유가 지금도 그런데 커피를 무제한 리필해줘야. 잠만 들고 가면 그 무제한이라는 것은 하루의 무제한이라 잔이 존재하는 무제한 리필하는 거야. 그래서 계속 들고 다녔더니 종업원이 어느 날 새 걸로 바꿔주더라고. 그래서 왜 바꿔주냐 그랬더니 네가 이걸 사서 먹을 것 같지 않아가지고 이게 비위생적이라 바꿔준다 그러더라고. 사실은 내가 농담 삼아 웃으면서 했는데 1년 동안 내 부하들을 데리고 나는 무엇을 해야 되냐를 놓고 고민을 하면서 내가 배운 게 바로 뭐냐면 사실은 절박해야지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보면 무엇을 하려고 그러면 자기가 절실히 느껴야 되는 거야. 이게 어떤 생각이 안 떠오르고 전략이 안 떠오르고 구상이 안 떠오르는 건 아직까지 여유가 많은 거예요. 실제. 그래서 도저히 여기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국인이 없는 데로 가자. 그래서 간 데가 샌프란시스코야. 이제 갔더니 거기가 큰 바이오빌리가 있더라고요. 바이오빌리가. 뭐 가만히 보니까 뭐 간 동네가 그 동네니까 여러 가지를 검토하는 중에 그쪽도 검토를 한번 시작했어요. 근데 거기서 내가 재미난 걸 발견한 게 우리나라는 제약산업이 그 당시에 한 5, 6조쯤 됐어요. 근데 전 세계 제약산업이 보니까 보는 방법에 따라서 800조에서 1000조쯤 되더라고. 근데 자동차 산업도 5, 600조밖에 안 됩니다. 반도체 산업도 400조밖에 안 돼. 그래서 그때 내가 배운 게, 알은 게, 야, 제약산업이 이렇게 큰 산업이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쭉 분석을 해놓고 보니까 재미난 거 4가지를 발견했어요. 뭐냐면, 세계 시장이 1000조다. 지금, 현재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산업은 헬스케어 산업입니다. 그 중에 제약산업이 제일 큰 산업이에요. 우리나라만 제약산업이 작은 산업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걸 발견했어요. 우리나라의 현실하고 이 세계의 현실이 다르다 하는 걸 알았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재미난 걸 하나 발견했는데 전 세계에서 인류가 태어난 이래 지금까지 개발한 약의 종류가 기본 물질은 400개밖에 없더라고요. 거기서 파생 상품이 많은 거야. 약명이 많고. 한 400개 되는 거를 쭉 계속 훑다 보니까 재미난 게 보이는 게 환자가 많은 약은 이미 다 개발이 끝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앞으로 모든 회사들이 앞으로 하겠다는 약을 보니까 다 환자가 작은 거야. 그렇다고 치면 저 신약들은 개발될 확률이 극히 작겠다. 그 이유가 개발비가 안 나올 테니까. 그러면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예요. R&D 중심에서 인더스트리 쪽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퀄리티와 코스트 중심의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 유럽은 위기고 한국과 같은 국가는 기회가 되겠다. 그리고 그때 대개 보니까 2012년서부터 그렇게 패러다임이 급격하게 바뀌겠더라고요. 그럼 나한테 남아있는 시간은 11년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 11년을 잘 활용할 수 있다고 치면 좋은 하나의 결과물을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나는 자동차 하던 사람인데 자동차 하던 사람 눈에는 그게 보이는데 진짜 그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여러 사람들하고 간헐적으로도 물어보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이제 내 생각이 맞았냐 틀렸냐를 확인해 보고 싶더라고. 그러니까 틀렸다 그러면 할 수 없는 거고 맞았다 그러면 대단한 기회일 테니까. 근데 나는 그때만 해도 그거 확인하는데 3천억이 드는 줄은 몰랐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3천억이 들었는데, 근데 약이 크게 보면 4개가 있어요. 입으로 먹는 약이 있고 이게 화학약이에요. 주사로 먹는 게 종류가 3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호르몬하고 효소들이 있어요. 이게 인슐린, 인터페론, 성장 호르몬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은 되게 기술 진입 장벽이 좀 낮아요. 왜냐면 물질이 단순한 물질이야.
근데 예방하는 약으로는 백신이 있어요. 이것도 기술 진입 장벽이 좀 낮은데 제일 기술 진입 장벽이 높은 게 항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치료제입니다. 항암제라든지 류마티스나 알러지 이런 약들이에요. 이런 걸 보고 안티바디라고도 하고 의사들은 표적 치료제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항체라고 하는데 이게 기술 진입 장벽이 제일 높아. 근데 나한테 11년이라는 시간이 어차피 있으니까 11년이라는 시간을 활용을 해가지고서는 준비하려면 진입 장벽이 높은 것부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 할 수 있으면 진입 장벽이 낮은 거를 다 할 수 있을 테니까. 근데 바로 뭐냐면은 가만히 보니까 저쪽을 했으면 좋겠는데 한국은 그때 이쪽 산업이 불모지였어요. 아는 사람도 없었고 그거를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었어요. 근데 미국에서 그쪽 항체가 제일 발달된 회사가 제넨텍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지금은 로시에 합병이 됐어요. 그 회사에서 가만히 저 회사를 어떻게 공격을 할까 보니까 에이즈 백신이라는 그런 약을 개발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에이즈 백신, 에이즈가 무슨 병인 줄 알지? 네? 잘 아는 병이지. 그래서 사실은 주로 후진국에 많은 병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에이즈 백신이라는 걸 개발하는 걸 잘 활용하면 기술을 넘겨받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쪽 사람들한테 만나서 그랬어요. 나 같으면 그런 약은 개발을 안 하겠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래서 주로 못 사는 사람한테 팔아야 되는데 원래 이 항체는 주사 한 번 인젝션 하는데 150만 원에서 200만 원 받습니다. 근데 에이즈 백신 같은 것들은 주사 한 방에 2만 원, 3만 원 받아야 되거든요. 아프리카에 가가지고서는 야 에이즈 백신을 200만 원에 맞아라. 2번 죽이는 거지, 그지? 그렇잖아. 죽고 말지, 그렇지? 죽고 말 거 아니야. 그래서 내렸지. 야, 이 멍청하게 이런 거를 왜 개발을 했냐. 이게 만약에 성공을 했는데 경제성이 안 맞아서 약을 안 만들어버리면 비도덕적인 기업이 되고 이걸 만들어버리면 150만 원짜리를 못 만들잖아, 그지? 그러면 당신은 엄청난 리스크가 있는 거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니네 나라에서 하지 말고 한국 같은 나라로 옮겨라. 그러면서 기술을 이전을 해주면 내가 의무적으로 만들어 줄게. 그때는 뭐 사실 아무것도 없을 테니까 약속은 막 할 때야. 그렇잖아. 한국 사람의 특징이 일단 가보고 나중에 삼수갑산을 가는 한 있어도. 예? 그랬더니 사실은 듣고 보니까 그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기술 이전을 하는 프로젝트를 한국으로 넘겨줍니다. 이게 제가 이 사업을 하게 된 계기예요. 사실은 그때만 해도 지금 돌이켜서 생각하면 무식한 사람이 용감하다는 말은 진짜 맞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뭘 좀 알았으면 집어볼 곳도 많았을 텐데 그냥 내가 보는 길이 맞다고 생각해서 뚜벅뚜벅 그 길을 왔으니까. 근데 또 불행하게 그놈의 제품이 임상을 했는데 이게 백인한테는 안 듣는 거야. 흑인한테만 듣고. 그러니까 돈 주고 살 사람은 효능이 없고 돈 없는 사람한테만 효능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상품이 될 리가 없잖아. 그래가지고서는 그 제품이 드롭이 됩니다. 물론 그게 목표는 아니었으니까 기술을 이전하기 위한 수단이었지만 그렇지만 그러다 보니까 동조자들이 많이 없어질 거 아니야. 동조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한 3천억 정도를 투자를 해야 되는데 내가 내 생각에 만났더니 3천억이 필요하다 그랬잖아. 근데 처음에 기획을 하기는 1,300억으로 기획을 했어요. 근데 1,700억이 틀리는 거야. 그러고 나니까 많은 사람이 계속 투자를 해줘야 되는데 투자를 해주는 사람들이 이제 점점 없어질 거 아니야. 그때 이제 제가 제일 무서웠던 게 은행 문 여는 시간이었어요. 은행 문 여는 시간이 뭐냐면 직원들 봉급 줘야죠. 계속 투자한 자금 그 벤더들한테 갚아줘야지. 예? 근데 사람이 극도로 어려워지면은 재미난 걸 하게 돼요. 도망을 가고 싶어요. 포기하는 방법이 이 세상을 떠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이제 내가 그때 이렇게 해보니까 이 자살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날짜를 잡아요. 그러니까 1일 날 아니면 15일 날 아니면 30일 날을 잡거든. 그러니까 22일 날 죽은 사람은 얼떨결에 죽은 사람이야. 자살하면서 암기하기 어려운 날 잡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나를 잡아놓고 이제 이렇게 죽으려고 하면 사람들이 유언을 하잖아. 근데 해보니까 유언이 무진장 힘든 겁니다. 유언을 했는데 알아듣는 놈이 아무도 없는 거야. 애들을 불러다 놓고서는 이제 유언을 했는데 유언을 눈치채게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야, 그동안 니네가 어땠고 너 엄마 말 잘 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애들이 딱 한마디 하더라고. 아빠 잘 알았으니까 주무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것도 엔진 났다고 불러다가 야 다시 하자 이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유언 못 알아들었다고 나를 또 바꿀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강행을 하러 갔는데 가서 이제 악셀레이팅을 탁 해서 뛰어들어가야 되잖아. 탁 했는데 이게 나도 모르게 브레이크를 밟아가지고 가드레일만 탁 받은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후진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다시 해야 되니까 그래서 후진을 하는데 이런 길이다 보니까 이 화물차가 중앙선을 넘어서 쫙 오는 거야. 그때 이제 어떤 생각이 내가 탁 들었냐면 이게 죽을 뻔한 거 아니야, 그지? 이게 자살하는 거하고 처해 초정는 거 이거 무진장 질적으로 다른 거야 이게.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오늘은 일진이 안 좋은 것 같다. 그래서 다음 날 하자. 그러면 며칠 뒤에 하는 거지? 15일 뒤에 하는 거야. 그래서 계획에도 없이 15일을 더 살아야 되는 거야. 이게 원래 오늘 죽어야 되는데 화물차 오는 바람에 15일을 더 살아야 되는데 뭐 솔직하게 얘로 오늘 자살하기로 한 놈이 혹시 자살을 못하면 15일 더 살 때는 뭐를 해야지 하고 계획을 짠 게 없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15일을 더 살아야 되니까 뭐 아무 계획도 없이 그래도 집에 가서 만나는 사람한테 나도 모르게 그냥 자연스럽게 그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 마누라를 만나서도 뭐 하게 되고 애들을 만나서 그러고 동료들을 만나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얘기가 고맙다는 얘기밖에 없더라고. 야 그러다 보니까 또 고맙다고 얘기해놓고 고마웠던 얘기를 또 가만히 찾아보니까 잔뜩 있더라고. 그런데 상대방이 아무 생각 없이 진짜 고맙다는 얘기를 쭉 얘기를 했더니 또 상대방들이 또 되게 감동을 받더라고. 근데 내가 거기서 참 재미난 걸 하나 발견했어요. 내가 변한 거는 딱 하나야. 남들이 해준 거를 고마워하는 것을 한 번도 표현을 안 해보다가 그냥 덤으로 사는 15일 바람에 고맙다는 얘기를 하면서 고마웠던 얘기들을 쭉 열거해서 얘기한 것밖에 없는데 내 주변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구들의 태도가 바뀌고 직원들의 태도가 바뀌는 거야. 그리고 은행 사람들이 바뀌는 거예요. 주들이 바뀌는 거야. 제가 거기서 재미난 걸 하나 발견한 게 그동안 내가 인생을 살면서 전부 내 머리로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내 능력으로 다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계획도 잘 세웠고 전략도 잘 세웠는데 허들이 나타날 때마다 도와주는 아군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다 네가 해보라는 얘기였거든.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왜 그랬냐? 남이 그럴 수밖에 없게끔 내가 행동과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직원들한테도 고맙다고 잘했다는 얘기보다는 야단치는 것밖에 없었거든. 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는 왜 이걸 못하냐면 내가 여기까지 했으면 이건 네 해야지. 그 다음에 그때 내 얘기는 틀린 얘기가 아니었어요. 나는 정당했고 내 부하들이 잘못한 것도 맞았었어. 근데 제가 거기서 느낀 게 바로 뭐냐면 내가 헛똑똑이라는 걸 느꼈었어요. 헛똑똑이라는 거를. 그래서 그 변화 하나가 생겼는데 사실은 불가능했던 게 막 가능하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2007년 말이 되니까 전 세계의 흐름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서 2007년 말에 나한테 제일 먼저 동조를 보내준 사람이 GSK라는 회사예요. 거기에 CEO가 젊은 CEO로 바뀌었는데 내가 예상한 대로 신약을 다 내려놓는 거야. 신약을 다 내려놓으면서 경제성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08년이 되니까 다국적 회사들이 다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헬스케어 업종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2000년에 2001년에 했던 얘기를 부정하고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대신 그 사람들은 나보다 10년 뒤에 이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냐? 이 시장은 1000조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R&D 중심 산업에서 인더스트리 중심으로 이제 완전히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완성되는 시기는 2015년이 되면 완벽한 인더스트리 중심으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역시 내가 예상한 대로 항체 사업을 할 수 있으면 아래 사업을 다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미국과 유럽은 위기가 왔어요. 한국, 중국, 인디아한테는 기회가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항체 기술을 가지고 있는 데는 이 항체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전 세계에 10개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미국, 유럽의 바깥에 있는 회사는 저희 회사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위상이 절대적으로 높아졌죠, 실제. 절대적으로. 그리고 저희 회사가 이제는 한국보다는 전 세계에서 무척 유명한 회사입니다. 헬스케어 산업을 하는데, 생명공학 산업을 하는데 저희 회사를 모르는 사람은 전 세계에 거의 없어요. 실제. 그래서 현재는 2000년에 백수들끼리 모여서 차렸던 회사가 지주회사로 있고, 그 지주회사 밑에 계열사가 12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상장사가 2개가 있고 비상장사가 10개쯤 있는데, 상장사 시가총액만 해도 4조 한 1, 2천억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지주회사에 제가 지분이 한 90몇 %쯤 되는데, 지주회사 지분만 해도 지주회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1조 한 2천억 이상은 될 거예요. 근데 전 세계에 1조 원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 1000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11년 만에 전 세계 1000등으로 올라간 거야. 1000등으로. 근데 그러면 성공한 비결이 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돌이켜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성공한 비결은 학교 다닐 때 열심히 공부했던 거, 그게 필요 조건은 된 것 같아. 그때부터 데이터 분석하고 전략 세우고 기획하고 작전 세우는 거는 선수였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학생들한테, 후배들한테 얘기할게요. 학교 다닐 때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공부 열심히 하고 실력 갖추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활에서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현상 파악하는 훈련이에요. 그리고 현상을 보면 원인 찾는 훈련이에요. 그 원인을 보면 대책 세우는 훈련을 하세요. 학교에서 배우는 공부 다 목적이 이거 하려고 배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니네가 배우는 과목을 가지고 졸업해서 어디다 써먹는지도 모르는 걸 무작정 하는 건 바보지, 그지? 그렇잖아. 이걸 어디다 써먹는지도 모르고 그냥 해. 예? 바보예요. 그래서 항상 선생님들한테는 뭘 하냐? 이거 왜 배웁니까? 하는 걸 물어보는 거야. 그리고 선생님들한테는 가르치기 전에 왜 가르치는지 가르쳐달라고 그러세요. 어디다 써먹는지는 알고는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실력과 능력은 기본적으로 갖추셔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보니까 아까 리더가 되고 싶다 그랬잖아. 실력과 능력만 가지고 있는 친구는 리더가 절대 될 수 없어요. 시작은 할 수 있어도 마무리를 할 수가 없어요. 구상은 할 수 있는데 성공을 시킬 수가 없어요. 성공을 시키려면 뭐냐? 리더는 자기 조직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구성원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관계되는 사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전부 내 편이 돼줘야 돼. 그 사람들이 내 편이 안 되면 리더를 구성하면 안 돼. 혼자 하는 거를 해야지. 근데 그런 조직의 리더가 되고 싶으면 능력과 실력은 필수 조건이니까 당연한 거지만 더 중요한 거는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 돼줘야 됩니다. 근데 대학 다닐 때 친구들이 안 좋아했던 애가 사회를 갔더니 동료들이 좋아한다. 가능성 없는 얘기예요. 그렇잖아. 학교 친구들 중에 보면 괜히 재수 없는 애 있지, 그지? 걔는 앞으로 성공하기 틀린 거야. 너한테 물어보게, 네 앞에 있으니까 계속 너한테 물어보는데, 네 친구들이 너는 재수 좋은 애라고 그러니, 재수 없는 애라고 그러니? 왜 네 친구들이 너를 왜 좋아해? 일단 유머러스하고 풀기를 좋아합니다. 또? 예, 그거밖에 없는 독해요. 좋아요. 이 친구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리더가 되고 싶으면 이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가 실력은 있어도 실력 있는 척을 하면 안 됩니다. 겸손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남이 잘못하는 게 있어도 눈 감아줄 수 있어야 돼요. 남이 조금이라도 잘한 거 있으면 그거를 칭찬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지나치지 말고 도와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할 일과 안 할 일을 구분해야 돼요. 그러니까 옳지 않은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옳은 일이냐 안 옳은 일이냐는 간단하게 기준하면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옳은 거 아니에요. 남한테 도움이 되는 게 옳은 일입니다. 남한테 도움이 안 되는 일이 옳지 않은 일이에요. 그리고 싸우는 데 가서
싸움을 말리기는 해도 싸우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전인교육이라고 하는 겁니다. 대학은 전인교육을 하는 장소지 전공 실력 몇 개 배우는 데가 아닙니다. 전공 실력 몇 개를 배우고 나오면 여러분은 리더가 될 수 없어요. 똑똑한 사람은 될 수 있는데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우리나라 대학 교육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뭐냐? 고등학교 때까지 입시 중심으로 가르쳐서 전인 교육을 시키지 않았어요. 대학교에서는 아예 그쪽을 띄워놓고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많은 학생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 사회가 원하는 학생이 많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도 손해지만 학생한테도 큰 손해인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여기 와서 야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성공했더라. 복잡한 얘기 하러 온 거 아니야. 아주 단순한 얘기 하러 왔어요. 사실은 지금 현재는 성공한 기업의 오너 CEO가 돼 있죠. 내가 성공한 거 아니에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를 도와줘서 성공한 겁니다. 그러면 내 인생에서 내가 제일 잘했던 경험은 바로 뭐냐면 15일의 인생을 덤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게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그만 살기로 했는데 15일을 더 사는 놈이 무슨 욕심이 있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다 고승들이 말하는 너를 버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생의 진리 복잡한 거 아니야. 고승들이 돌아가시면서 한마디 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그걸 미리 깨달으라는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학이 어떤 전문 교육을 하는 그런 편협된 장소라는 생각을 갖고 공부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학점은 좋게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사회생활에서 성공하시기가 그렇게 쉽지 않으실 겁니다. 진짜 기업가는 바로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따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따를 수 있게끔 하려고 그러면 따를 짓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은 사회에 나와서 사업하겠다는 때부터 하는 거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그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 후배들 중에서 그런 준비된 학생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는 그런 준비를 하시고요. 사회생활 하시면서 연습을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준비가 됐을 땐 여러분의 일들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큰 조직의 전문 경영으로 일을 할 수도 있고 자기의 걸로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저희 선배들 세대보다 우리 후배들 세대에서 그렇게 성공한 후배들이 많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선배들이 후배들한테 제일 바라는 게 바로 뭐냐면 우리 때보다 여러분 때가 더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때보다 여러분 때가 더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기를 바라요. 더 나가서는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서 여러분 후배한테 물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큰 생각을 하는데 오늘 이 시간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정진 회장님의 강의 잘 들으셨어요? 예, 여러분이 들으면서 배운 점도 참 많으셨을 것 같고 또 들으면서 질문 드리고 싶은 것들 굉장히 많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서정진 회장님께 질문 드리고 그 답변 듣는 시간을 잠시 갖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 주십시오. 네, 맨 앞에 계신 분. 화학공학과 4학년 강병진입니다. 우선 책 한 권 읽은 것처럼 좀 강연 우선 잘 들었습니다. 선배님. 제 질문은 이제 그 규모가 굉장히 큰 3천억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회사에서 나오고 이제 그런 그 회사를 차리시면서 그런 어떤 사업에 대한 그런 두려움은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이제 앞으로 저는 4학년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창업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회사를 가서 창업을 생각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은 바로 부딪히면서 창업을 준비하는 게 좋은지 그런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뒷거부터 답변할게요. 사실은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창업을 하는 거는 좀 위험한 거예요. 왜 위험하냐면 자기가 연구하고 있는 아이디어가 있어서 그걸 사업화를 한다고 쳐도 이 사업이라는 것도 많은 경륜과 경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일정한 간접 경험을 해보시고 사업을 하는 게 내가 권장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창업을 도피의 수단으로는 쓰지 마세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사업을 하고 싶으면 내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가장 좋은 회사를 들어가세요. 그래서 거기서 간접 경험을 하세요. 그리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르겠지만 사실은 자기의 계획과 전략과 구상이 좋다고 하면 이 시대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룹이 많은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기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치더라도 도와줄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미래를 보면서 기획했던 상품이 얼마의 밸류가 있는 거냐 하는 부위가 키입니다. 그래서 내가 후배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사실 저희 회사도 생명공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제일 오고 싶어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무척 경쟁률이 높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면 입사 면접하다 보면 회사를 삼수사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너는 도대체 몇 번째 왔냐 그러면 지금 면접 4번째입니다. 그러면 뭐냐면 우선 조그만 회사 갔다가 틈만 나면 여기에 시험 보러 온다는 거예요. 실제. 그러면 그 회사에 다니는 3년 동안 너는 뭘 했니? 그러면 회사 다니면서 이 회사 오늘 입사 시험 공부했다는 거예요. 실제. 근데 그럴 때마다 내가 그 친구한테 그 얘기를 해요. 이제는 포기해라. 네가 하고 있는 데에서 최선을 다해라.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젊은 친구들이 취업 안 되니까 대학원 가는 사람. 그 다음에 사실 대학원은요, 취업이 안 돼서 가는 데가 아니에요. 자기는 한 분야를 깊이 파고 싶어서 가는 거야. 그래서 창업도 도피의 수단은 안 되게 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진짜 창업하고 싶으면 대학교 졸업해서 창업하는 건 확률이 무척 낮습니다. 그렇게 그런 뜻이 있으면 진짜 내가 이 계획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어느 회사에서 훈련을 쌓으면 좋은지 그 대상 회사 중에 제일 좋은 회사를 가세요. 알았지? 그 다음에 아이 뭐 별거야. 부딪히다 보면 다 열리게 돼 있는 건데. 알았지? 또요? 네, 또 다른 질문하실 분? 네. 안녕하십니까. 경영학과의 박창규입니다. 무엇보다도 좋은 말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는 2007년 말쯤에 셀트리온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듣고서 투자를 고려하다가 그 당시 채권다들로부터 만기를 연장했다는 소식을 듣고서 투자를 상당히 미루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가운데 많이 숨겨진 사연과 그리고 많은 깨달음이 있었다는 걸 느끼게 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항상 질문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렇게 12년 동안이나 본인이 생각하셨던 맞는 길을 선택하시고 전진하셨던 부분이신데 거기에 갈 수 있었던 자기 관리라든가 또는 자기 관리의 모델이 되었던 대상이 있으시다면 한번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질문들 되게 어려운 것만 하네. 사실은 저는 삼성그룹을 만든 이병철 회장을 존경합니다. 그분이 썼던 말 중에 두 마디 때문에 존경하는데 인재제일과 사업보국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기업은 사람이에요. 기업의 가장 중요한 자산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왜 중요하냐? 그 사람이 무한의 능력을 발휘하게 하는 게 경영자의 능력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회사가 그렇게 열심히 직원들이 노력해줘서 현재는 대한민국에서 처우가 제일 좋은 회사일 겁니다. 그러니까 1년에 받는 소득 금액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에 있는 기업 중에 우리 회사보다 많이 받아가는 회사가 없을 거예요. 복지나 이런 게. 근데 그거는 내가 주는 거 아닙니다. 직원들이 자기가 한몫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처음에 내가 사업할 때는 사실은 백수면하려고 사업했어요. 그 다음에 시작하면서는 안 망하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안 망하는 단계를 되니까 돈을 벌려고 했어요. 근데 어느 단계가 넘어가니까 돈이라는 게 나하고 아무 의미 없더라고요. 그냥 숫자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내 재산이 1조에다가 500억 더 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예? 거기다 1000억을 더 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렇게 부자 돼봤자 하루에 밥 3끼밖에 안 먹어요. 4끼 먹으면 다이어트 해야 돼. 그리고 옷을 하루에 2번 갈아입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게 뭐냐. 사업가도 내가 왜 사업을 해야 되느냐 합리화를 해야 돼. 근데 이제 그때마다 이제 생각한 게 뭐냐면 이제 목적이 그래 이왕이면 내 나라 잘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조국과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이런 말을
한 10대 번 썼더니 나도 모르게 애국자가 됩니다. 실제. 그래서 꽤 큰 사업을 하는 사업가들 머릿속에는 자기 돈 벌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 회사를 성공시켜서 내 조국이 발전하는데 기여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우선 자기 인재들한테 자기 직원들을 행복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보다 어려운 사람한테 도움을 줘야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기업이 목적 중에 하나는 자기가 속해 있는 자기 조국에 기여를 해야 됩니다. 질문에 답변이 됐어요? 예, 자, 끝 질문 어떤 분께서 하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영학과 2학년 오용재라고 합니다. 저기 강의 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회장님께서 분석 능력이 현실의 파악 능력과 어떤 미래 예측 능력 이런 거를 엄청나게 이렇게 좋으신데 이런 걸 능력을 고양하기 위해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구체적인 학습 어떻게 해서 그렇게 분석 능력을 키우실 수 있었는지 노하우라든지 아니면 구체적인 학습 방법 이런 걸 알고 싶습니다. 오케이. 여러분이 공부하시면서 항상 여러분이 배우신 걸 가지고 현상을 파악하고 분석하세요. 여기에 10을 썼으면 대책을 세우는데 90을 쓰세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을 가리키려고 여러분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것이지 데이터 정리하는 사람을 만들려고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렇게 직원들을 뽑아서 보면 저 친구 똘똘하군 하는 친구가 바로 뭐냐면 대책을 낼 수 있는 친구입니다. 그 다음에 그런 생각이 안 드는 친구가 열심히 페이퍼를 만들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생활 습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생활 습관이니까 공부하시면서 습관만 그렇게 바꿔라 이거예요. 그래서 항상 문제 찾고 원인 찾고 대책 세우는 거를 항상 습관화해라 이거예요. 네? 일상생활에 그거 잔뜩 있잖아요. 식당에서 음식 시키는 것도 똑같은 거야. 네? 그러니까 좀 시켜보고 나니까 뭐 좋다 나쁘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네? 그러면 좋을 때는 왜 좋았나? 나쁠 때는 왜 나빴나? 그러면 식당 주인한테 컴플레인을 해도 지난번 보니까 이게 좀 다르니까 다음부터는 이걸 없애주든지 이걸 더해 주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 알았지? 그렇게 합시다. 자, 지금까지 좋은 강의 해주시고 또 좋은 교훈 많이 들어있는 말씀 많이 해주신 서정진 회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고맙습니다. Times in our lives, we all have pain, we all have sorrow. 혼자 가면 안 돼요. 자기의 구성원들과 같이 갈 수 있어요. 자기 혼자 하는 거 아니니까. 자기 조직원들이 자기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자기를 도와주게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도와줄 짓을 해요. 도와줄 짓을. 그래서 그 짓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그 사람 하나가 리더로 있으면서 조직이 변하느냐, 조직이 에너지를 내느냐, 조직이 힘을 내느냐를 결정합니다.